네, 이제 3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나와서 저도 제 얼굴이 좀 지겨운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지겨울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요.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2부에서는 한국문학의 경계와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 국문학의 경계의 바깥 혹은 그 경계를 사이를 사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서울 중심의 한국문학의 구조 혹은 시스템 안에서 지역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지역이라는 그 영역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제안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전에 제가 오늘 1부에서도 뭐 이렇게 과거의 문학사에 대한 자료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의 문학사에서는 없지는 않았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현재의 문학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자료 혹은 새로운 문학사 의 관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페미니즘, 그러니까 젠더의 관점과 그리고 디지털 혹은 장르 문학 이런 영역의 관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사와 자료를 좀 파악해 주실 허윤 선생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문화론적 전해에서 페미니즘적 전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뭐 그동안 2015년 이후에 한국 문학 장을 둘러싸고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지점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한국의 젠더 문화사적인 관점을 좀 짚어보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일 루빈의 성을 사유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첫 문장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을 사유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문학장에도 2015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리부트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섹슈얼리티가 하찮고 미미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위태로울 정도로 쉽게 섹슈얼리티에 열광하기도 하고 이런 섹슈얼리티를 생물학적인 실체로 여기는 한 그것을 제대로 사유할 수 없다라고 문제제기하는 이 게일 루빈의 성을 사유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성을 사회적 분석과 역사적 해석의 관점으로 이해해야만 성정치가 가능해지고 그런 성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페미니즘적 전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당연히 얘기해야 할 것은 이제 2015년 즈음으로 하여서 대두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한국 문학사가 남성 비장애인 엘리트 중심의 한국 문학사였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2015년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여성 문학사 혹은 문학사에 대한 문제제기의 방식으로서 오래 얘기되어 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문학사의 주체를 그동안 오랫동안 작가론 중심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문화사, 매체사, 독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문학사의 벡터를 전환시켜서 미학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관점에서 주요하게 사유된 지점은 여성 문학사가 한국 문학사의 일부이자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의 축을 전환시킬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 82년생 김재영 같은 문학 텍스트가 등장했고요. 더불어서 2016년, 17년 계속해서 얘기되었던 문단의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문학장이 그동안 미학적인 것이라고 상정해왔던 것이 과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학적인 것은 곧 남성적인 것이고 여성적인 것만이 부분적인 것으로 명명되는, 그래서 여성적인 것은 언제나 여성 문학 혹은 여성 작가로 유표화, 표시되는 반면에 남성적인 것은 문학적인 것으로 얘기된다면 사실은 문단의 성폭력과 같은 오랫동안 차마 얘기되지 못했던 혹은 여기 얘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고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고향예고 그 성폭력 사건을 대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탈선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환경에 종속되고 부여받는 성질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문학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문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지점이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2020년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사를 다시 본다면 살펴봐야 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국 문학이 여성 문학 혹은 페미니즘적 시각을 도입해 왔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살펴볼 건데요. 리타 펠스키라고 하는 이제 영문학자, 페미니스트 영문학자는 여성주의 이후에,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을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넓혀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넓혀가는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이 쓴 걸 읽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문학을 아주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여성 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여성이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관습적으로 재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여성들이 어떤 문학을 썼고 작가로서 어떤 글들을 발표해 왔는가,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어떻게 여성을 재현해 왔는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쓴 글을 아카이브하는 것이 여성 문학의 초창기 연구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 이상경 선생님이 여성문학학회 20주년 좌담회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강경의 인간문제라고 하는 작품을 대학원 때 읽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런 작가의 작품이 이미 우리 문학사에 있었는데 대학원생인 내가 이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니 제대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성 작가는 박화성, 최정희 정도인데 강경애는 지금 한국 문학이 그 당시 80년대였으니까요. 민중성과 노동성, 노동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 아이디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여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보편적인 문학사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관습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고, 그래서 초창기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작업은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미부여하면서 시작했던 작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작업들이 가능했는지 80년대에 등장하게 된 무크지들인데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무크지에서 민중운동으로서 혹은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예각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살펴보면서 당연히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80년대 걸쳐져서 또 하나의 문화 제3호가 여성의 박의 문학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프 1호가 창간호가 되게 흥미롭게도 지식인들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을 특집으로 삼았었는데요. 거기서 이문열의 소설이나 혹은 남성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걸쳐서 젠더, 여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모순으로서 사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문학사 연구가 쌓여오고 축적되어 오면서 이런 작가들도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90년대에 트로이카라고 얘기되었던 여성 작가들이 등장하고 이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성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어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라는 감각들이 생겨났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여성 문학은 여성 작가들이 쓰고 여성 독자들이 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문학에 대해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2000년대에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페미니즘으로 발표하는 것은 뭔가 여자애들이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페미니즘이나 여성 문학 들어가는 거 하게 되면 너 그러다가 취직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축소되는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천운영 작가의 소설 굉장히 페미니스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은 좀 부담스럽다. 그것은 오히려 소설은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학을 위한 것이다. 문학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여성 문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사 전체에서 점점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개토화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과 동시에 성별화된 문학으로서 여성 문학 연구라고 하면 여성들이 여성 작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생물학적 근본주의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으로서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문학사 혹은 문학을 다시 읽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점들,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지점들인데요. 그 지점을 확장하는 시도들로 이러한 작업들도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문학적인 것과 비문학적인 것,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이 사실은 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원리가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타자에 대한 배제와 위계화를 승인하는 과정으로 성립해 온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문학사 혹은 새로운 문학성은 그러한 비민주적인 상상력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의 서문이라던가 마찬가지로 성적인 배치를 뒤집어서 남자랑 여자를 뒤집고 이성애자와 비이성애자를 뒤집고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를 그저 기계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제국주의, 국민주의, 자본주의 등의 지배 질서가 어떻게 비규범적인 실천들을 반대 정치의 산물로서 축소시켜 왔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원본과 원본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맥락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점에서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보는 문학사 혹은 문화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진행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은 독자의 등장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정상성으로 승인해왔던 기존의 관습이나 젠더적 관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는 독자 일군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위계화를 해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목소리로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82년생 김지영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베스트셀러가 사실은 2015년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100만 부 돌파한 책이 되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작업들이 문학장의 벡터,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작가 중심 혹은 텍스트 중심이라고 얘기되었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하는 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독자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안는 텍스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저는 김지영이라고 하는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수의 독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82년생 김지영이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미학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지영은 미학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페미니즘 텍스트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 공통적으로 승인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 지금 보시는 것은 김지영의 해외 판본들인데요. 대만판과 일본판입니다. 보시면 김지영은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안 붙었으면 스릴러물이나 혹은 공포물 표지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 얼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김지영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없다는 지점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국 문학이 그동안 오랫동안 표상해왔던 혹은 계속 싸워오면서 축적해왔던 여성 문학의 성과라던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들을 어쩌면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도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김지영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올바른 텍스트라기보다는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선량한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텍스트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점을 문제 제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지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독자들이 발생함으로써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지점, 큰 변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작가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실천적인 도구이고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작가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여성 독자들과의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인파워링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82년생 김지영 이후, 혹은 물론 김지영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한국 문학 장의 방향을 바꾸는 일종의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한국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성애자 남성 지식인의 한국 문학사에 대한 비판과 어떤 텍스트들을 읽느냐라고 했을 때 퀴어 서사, 여성 서사, 페미니스트 서사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사실은 한국문 소설이 지금은 얼마 전에 했던 그 남녀문학 포럼에서 노태용 선생님이 숫자 그 컨텐츠 수를 셌는데 7대3의 비율로 여성 작가 소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독자, 작가, 문학 텍스트 수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같이 살펴볼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재미있게 살펴봤던 것들이 최근에 등장한 페미니즘 SF라고 하는 소설들이었는데요. 이 페미니즘 SF 소설들이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 지점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세계의 근본적인 맹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젠더다라는 이야기를 한 김보영에 얼마나 닮았는가라고 하는 소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가 차별주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보영 작가의 다른 소설인 천국보다 성스러운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한 챕터의 제목에 해당하는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신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신이 남성이었고, 남성인 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신은 남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차별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절대자가 차별주의자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김보영 작가가 일종의 제시하는 대답은 우리가 보지 않고 있었던 인식론의 근본적인 틀로 객관적인 인식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식의 기저에는 젠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학이 총체성이 사라진 시대의 세계의 균열을 증언하는 인간의 서사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정의를 빌려오게 된다면 이 이데올로기와 적대가 사라진 한국 문학 속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실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 실체는 사실상 오늘날 문학과 삶의 관계라던가 독자와 작가의 관계라던가 미학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현재 사회의 모순과 결핍을 증언하는 방식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지점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 문학이 근본적인 모순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적해왔던 분단과 노동과 민중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사실 중첩시킨 자리에 지금은 젠더가 인식론의 가장 기본 틀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의 다시 쓰기 작업들 혹은 텍스트의 경계 넘기 작업들이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왜 특강 같은 걸 하면 뭐가 재밌나, 혹은 어떤 텍스트가 좋은 텍스트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때 제가 종종 소개하는 작품인데요. 이 텍스트가 심청전을 다시 쓴 건데요. 고전소설 심청전을 다시 쓴 건데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심청전 다시 쓴 텍스트들은 보통 심청이 인당수의 몸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을 판다라고 하는 행위를 심청이 성산업에 팔려갔다 라고 하는 코드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는데요. 이 텍스트는 질문의 지점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승상 부인이 원래 처음에 공양미 300석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왜 그거 대신 내준다고 했을까? 만약에
이게 장승상 부인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라고 너무 당연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녀의 심청이라고 하는 웹툰은 이 두 여성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아예 문제 제기하는 지점을 앞으로 끌고 가면서 뒷이야기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페미니스트 비평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었던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무엇을 다시 보고 고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댓글을 달고 응원하고 책을 구매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이 최근에 한국 문학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발표문을 막 날리면서 발표를 해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요. 토론자 선생님이 질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청은 저도 좋아하는 웹툰인데요. 특히 밑에 댓글들을 보면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너무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그 여성 독자일 것이 아마 틀림없을 독자들의 아버지 심학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정말 너무나 창의적으로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부장적인 그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고전 텍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삶을 다루는 이야기로서 얼마든지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는 것의 확장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분석의 자리에 올라와야 하고, 또 함께 고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허윤 쌤 발표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야 될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꾸 제 말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서연 선생님 토론 듣고 바로 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쌤 하시면 돼요. 네, 허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맡게 된 조서연입니다. 네, 허연 선생님의 발표문을 제가 미리 받고 한 줄 한 줄 좀 뜯으면서 토론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슬라이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제 토론 내용이랑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약간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적절히 맞춰가면서 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연 선생님의 발표는 최근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기점으로 강력하고도 뚜렷하게 나타났던 문학사적인 전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이제 새로이 나타난 텍스트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언급하셨던 2010년대 여러 문학사 기술들이 스스로 보여왔던 것처럼 제가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새로운 계보쓰기의 문학적 계보쓰기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발표가 이제 민족문학사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난 문화론적 전해가 1980년대부터 축적되었던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에 힘입은 것임을 굉장히 정당하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문학사 기술의 맥락을 확장하는 한편으로 또 이 성과에 전면적인 재질문이 가해지는 2015년 전후의 페미니즘적 전해에 있어서 독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 독자가 권력투쟁과 문학적 정치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을 해주시면서 이제 유효성이 진한 정체성 정치라는 식의 이제 일각의 해석이 굉장히 의도적인 과소 재현이다. 이거는 일종의 백래시적인 그런 해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부분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면서 좀 통쾌하게 읽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말미에 접어들어서요. 지금은 문학장의 페미니즘적 전해가 일어난 후에도 여러 해의 시간이 역동적으로 축적이 되었고, 이제 연구자로서 포착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도 그만큼 쌓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선생님의 발표를 읽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페미니스트 문학 연구 비평의 역사와 그 의미를 이제 앞부분에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학과 관련한 여성주의자들의 지식운동이 시작된 기점을 민족민주운동에서 여성운동이 분리된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잡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발표문 마지막에서 이제 오늘의 발표에서는 이제 중반에 그녀의 심청을 소개하기 조금 직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분단도 노동도 아니고 분단과 노동 모두에 걸쳐 중첩된 자리로서의 젠더가 바로 지금 시대의 한계와 결핍, 모순을 체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10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분단과 노동 모두에 걸쳐 중첩된 자리로서의 젠더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미처 다 풀리지 않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분단을 적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청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전쟁과 냉전 혹은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전혀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발표에서 여성문학 연구의 젠더론적 전환이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자기 반성과 더불어 진행된다는 점을 굉장히 상세히 밝혀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자기 반성의 지점들 중에서 여성이 쓴 작품이 과연 여성이 쓴 작품이면 좋은 작품인가라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지점에 대해서 이전에 나왔던 비판을 지적하신 부분이 최근에 어떤 현상들과 관련해서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뭐 김보영 작가나 이제 또 이런 그녀의 심청 같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텍스트들이 새로운 지평을 그리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독자층위에서 여성 서사를 요구하는 정치적 욕구의 일단이 좀 여성의 생물학적 근본주의를 강화하는 부분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를 텍스트와 독자 간의 간극이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정당하지 않고요. 또 여성 서사의 갈구가 진 위험성을 현재 페미니스트 문학 정치의 전부이냐 매도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향을 마냥 과거의 반복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전혀 이제 어떤 옳거나 효용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발표하시면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나 원본 없는 판타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분석하셨던 최근의 젠더론적 전환도 이러한 난점들을 이제 단순하게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그럼에도 어떤 여성의 것을 향한 정당한 욕구와 그리고 그 함정의 양상이 모종의 반복성을 지니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떨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저의 이런 질문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이해할 좋은 관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발표에서 일련의 페미니스트 SF 소설들이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분석된 텍스트가 분량의 한계상 이제 김보영 작가의 이제 얼마나 닮았는가밖에 없어서 이제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더 청해 듣고 싶다는 걸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되게 급하게 만들었더니 발표문을 PPT를 못 보신 조소연 선생님 너무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면서 죄책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질문들이 되게 적실한 것들이어서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해 주신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냉전과 문화냉전과 뭐 민족주의의 문제 최근에 관련해서는 그런 지점들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분단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서술했던 것은 사실은 민족민주 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이 우리 한국 문학에 있어서 혹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다라고 인식했었고, 그리고 7, 80년대에 그 이효재 선생님이 분단시대의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여성운동의 출발 지점에 사회의 모순으로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었다. 그 민족민주운동의 영향력 안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그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감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이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건 저의 최근에 제가 이제 북한 여성 관련한 자료들을 좀 보면서 더 생각하게 됐는데, 북한 여성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트랜스내셔널한 것인지 내셔널한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생기면서 그 궁금증들이 사실은 이 발표문 안에 제대로 설명이 못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계속 남게 되는 것이 최근에 한국 문학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민족주의 텍스트들 중에서 탈북 여성을 형상화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런 분단의 감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 관점이라면 하고 하는 라는 질문들이 사실은 좀 겹쳐져 있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물어주셔가지고 저도 내가 이렇게 설수를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신 생물학적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그 박사 논문 쓰던 시점에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 여성 작가가 쓴 텍스트는 좋은 텍스트인가?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모들스키 같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여성 범주를 공고한 토대로서 정체성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때 무엇을 정상성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성으로 규정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탈역사화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그 계속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썼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역사화하고 맥락화하는 작업들이 생물학적 근본주의와 계속 충돌하게 되는 지점들을 좀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SF는 사실은 SF 장르 자체가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에 리얼리즘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 작가들이 소수자로서의 상상력 같은 것들을 소수자가 왜 소수자가 되는가 혹은 소수자와 정상성과 비정상성, 장애와 비장애 이런 것들의 기준을 SF 세계 속에서 너무 쉽게 전환시켜서 바꿔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뭐 김보영 작가 다른 소설 중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세계가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되게 사이비 종교를 취급되는 세계를 그린 소설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방식의 세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지점이 사실은 페미니스트 SF에 있고 그게 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제2물결 시대에 나왔던 그 60, 70년대의 페미니스트 SF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실을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젠더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젠더를 뒤집거나 그 정상성을 뒤집는 방식의 상상력이 SF 장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장르가 최근에 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한국 문학장에서 그동안 얘기되지 못했던 지점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마지막에 되게 간략하게 다루어 보기는 했는데요. 이 논의들도 아마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역시 시간이 쫓기네요. 뒷순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에 여성 연구자 혹은 여성 관계자가 나란히 앉은 게 처음이에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이런 젠더 주제일 때만 이렇게 앉아야 될까? 사실은 저는 또 내부자로서 이 토론을 세팅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렇더라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성이 쓴 여성 문학은 좋은 문학인가라고 했을 때 여성을 그러니까 여성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을 배제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것에 무언가 또 우리가 할 말이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지점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뭐 생물학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자연스럽게 다음 발표로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발표는요.
다음 발표는요, 저희 이용희 선생님께서 디지털 매체 기반 장르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마지막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리에 못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용희 선생님은 줌으로 원격으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희 선생님 소개해 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 전국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줌으로나마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 변동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국립문학관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됐던 탓에 제가 이제 발제문을 인쇄해 왔는데 이걸 읽음으로써 발표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매체 기반 장르 문학 연구의 가능성, 웹소설 연구를 위한 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립문학관이라는 이 국립문학관이라고 하는 중심이 예전에는 문학 사안에 예편되지 못했던 또는 문학이라고 하는 경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치부했던 이 장르 문학 또는 상업적인 문학들에 대한 연구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방법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행 아카데미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연구 가능성과 불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발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로는 웹소설 연구의 가능, 불가능성, 두 번째로는 장르문학 형성의 핵심, 도서 대여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현, 장르문학의 느린 연구라는 파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 소비의 기초 언어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언어로 변화시켰으며 소비의 공간 또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양시킵니다. 90년대 초 PC 통신을 바탕으로 부흥을 시작했던 장르 문학은 이러한 디지털 이양기의 최전방이었기에 미디어 기술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90년대는 문학의 인식 역시도 혼란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외부에선 PC통신의 발달, IMF의 발생과 대여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책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94년 독서 인구 중 도서 구매 인구는 68.4%였으나 98년에는 이 수치가 58.7%로 9.7% 하락합니다. 이 시기 도서 대여점, 도서관,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 도서를 빌려 읽는 수치는 39.1%에 달하였으며 특히 도서 대여점의 이용률은 20%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도서관의 이용 수치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고 무거운 문학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감이 팽배하였고 내부에서는 민주화 항쟁 이후 문학이 추구할 가치와 이념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정성과 문학 다움으로 몰입한 탓에 TV 광고와 상품으로 인해 소비 대중화된 젊은 세대와 떨어져 서서히 괴리되어 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보다 가볍게 소비하고 자신의 취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마니아를 위한 문화를 탐닉하였고 장르 문학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르 문학은 디지털 공간으로 빠르게 포섭되었습니다. 90년대 디지털 매체 기반 장르 문학은 보통 세 가지의 장르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7, 80년대 만화방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가 80년대 후반 PC통신으로 빠르게 옮겨가 한국적 신무협 장르로 성공적인 변화를 거듭했던 무협 장르 94년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 출간 이후 98년 드래곤 라자로 부흥기를 맞았던 판타지 장르 96년 신영미디어 제1회 로맨스 현상 공모를 전후하여 꾸준히 창작되다 귀현이 작가의 등장 이후 폭발적으로 확대된 로맨스 장르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장르 문학은 이내 2010년대 모바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현재 연매출 5천억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이러한 웹소설을 주목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웹소설 연구의 경향은 세 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웹소설 자체에 대한 매체적, 미학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웹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에 천착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웹소설에서 소비되는 서사적, 소재적 특질을 해독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웹소설을 상품으로 보고 경제와 소비의 관점에서 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개별 작품이나 평론 또는 해석보다는 거시적 논의가 보다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거시 담론의 의의나 가치가 연구자들에게 어필했다는 분석보다는 거시적인 논의밖에 할 수 없는 제반 환경 탓에 연구자들이 거시적인 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더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웹소설은 그 명칭에서도 주지할 수 있듯 물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트 세계의 디지털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무한히 가속하는 기술과 기계의 속도감을 내면화한 디지털 창작은 기술만큼이나 빠르게 창작, 소비됩니다. 일례로 2020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약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일 정도 치러진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5천여 종의 작품, 연재글 기준으로는 약 7만여 편의 작품이 연재되었습니다. 이는 교보문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9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출간된 판타지 소설 약 2,800여 종의 2배 가까운 볼륨입니다. 물리적 텍스트 양을 비교하면 25년 동안 출간된 판타지 소설의 분량은 31,766권, 웹소설 기준으로는 약 79만 4,150편으로 이를 계산하면 40일 동안 연재된 숫자는 약 3,481편에 불과하며, 이는 웹소설 공모전에 몰린 작품 창작량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패턴과 해석 팜플렛에서 프랑코 모레티가 선언하였듯 소수의 정전을 세밀하게 읽는 기존의 문학 연구 방법론은 200편의 소설을 연구할 때나 어울리는 것이지, 디지털 기술이 발전된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20만 편의 소설을 연구하기엔 적합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역동하는 근현대 한국에서 환상성을 추구하던 문학은 나이브하고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환상성을 적극 수용했던 장르 문학은 개별 장르의 미학을 채 정립하지 못하고 상업시장에서 그저 소비되었습니다. 추리소설의 주요 서사 양식이었던 실마리 제시와 해결 방법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문학 장르는 각기 다른 성세의 역사적 궤적을 가진 개별 장르의 총체라는 도발적 해석을 낳은 모레티의 그래프, 지도, 나무의 형태론적 해석 방법론은 문학이라는 제도를 둘러싼 예술계 외부로 밀려나 있던 비주류 텍스트, 특히 웹소설에서 주로 소비되는 장르 문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임인 분명하나, 수집한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한 문학 사회학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거대 증식하는 텍스트를 무작정 수집하는 건 그저 데이터의 버즈량을 무작정 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서사의 양식이나 요소보다는 웹소설의 매체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각은 웹소설의 매체성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결국 누적되는 웹소설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점차 블랙박스화된 채 표면만을 더듬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본 발표는 웹소설 연구를 위해 가장 기본 자료인 웹소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아카이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빙 이전에 디지털 장르 문학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웹소설 연구의 가능, 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서둘러 재현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웹소설 데이터의 아카이빙이겠으나, 이러한 아카이빙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건 개별 장르의 역사를 더듬는 느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 담론장에서 웹소설의 정의는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소설로 네이버 웹소설, 카카오 페이지 등의 웹소설 전용 플랫폼이나 관련 카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웹상에서 연재가 되고 소비되는 형태의 소설을 뜻합니다. 유통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5,000자 내외를 통상 100원의 가치로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웹소설은 장르 문학 텍스트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웹소설은 웹이라는 공간에 구현된 장르 문학이며, 웹소설 속에는 웹미디어의 특성과 장르 문학이라는 고유 장애 개념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르 문학 장애 개념이 웹미디어 연구의 특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보 자원을 활용한 연구는 해당 미디어 연구 자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 정보 자원의 신뢰도는 인용된 인터넷 자원에 명기된 주소 URL로 해당 자료에 접속이 가능한가의 접속 가능성 문제와, 해당 자료에 접속했을 때 갱신이 되어 인용 시점에 참조한 내용이 변동이 있는가라는 동일성, 진본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김성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인용된 정보자원 226건 가운데 접근 불가한 59건을 제외하면 167건이 접근 가능하였으나 갱신된 자원이 122건으로 최초 인용된 자원의 접속이 가능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는 45건, 약 20%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진봉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르문학 출판 시장의 특성과 맞물리며 더욱 가속화됩니다. 현재 웹소설 장르문학 텍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에게 즐거움이나 분노, 슬픔이나 기쁨 등 특정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을 자극한 그 즉시 효용성을 잃고 휘발되는 탓입니다. 독자들은 원본의 오리지널리티보다 자신의 감정적 만족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엘리자베스 아이젠슈타인이 주창했던 근대 인쇄술의 특징인 고정성은 소멸되었고 오히려 편집자, 발행인과의 작업 경계가 흐려지며 작가인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웹소설 작가가 마치 게시판 운영자 역할을 겸하듯 끊임없이 독자와 댓글로 소통하고 글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경향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웹소설 플랫폼에서 문피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편당 구매수 2만이 넘는 수치의 인기작 탑 매니지먼트는 초고 업로드 이후 미비한 문장이나 장면을 꾸준히 수정해서 24시간 이내 새로운 글로 바꿔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체 역사 장르에서 꾸준히 작품을 창작하며 이름을 알린 구호 작가는 내가 조선의 주인이다 237편 작품에서 과거 회상신을 넣었다가 기존에 창작한 글을 통해서 분량을 무의미하게 늘리고 그것을 통해 100원의 수익을 거둔다며 독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자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사건의 전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던 요비 작가의 도둑놈에서 고수까지는 61화의 전개 과정에서 독자들이 내용 전개에 대한 불평을 200개 이상의 댓글로 성토하자 내용 수정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웹소설 시장에는 독자의 반응이나 작가의 작가의식에 따라 원본이라는 형상을 고정하기도 전에 불규칙한 수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장르문학 시장의 표준 계약 형식도 문제가 됩니다. 현행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웹소설 전자책 계약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배급권이 소멸되는데 이 경우 배급권을 환수한 작가가 표지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개정판을 통해 새로이 출간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정판이 나오는 것으로 원본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의 유통이 배급권 환수 결과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작품의 구매 로그와 데이터가 남아있겠으나 유통 플랫폼에서는 해당 자료는 소멸되었으니 2020년 현재 해당 자료를 아카이빙하려고 하면 해당 자료들의 원본 텍스트를 구할 길도 없을 뿐더러 만일 개정판이나 몇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 자료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 역시도 진본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즉 웹소설 데이터는 인터넷 정보자원이 가진 휘발성 외에도 장르문학이라는 특성이 내재한 휘발성까지 두 가지 휘발성이 혼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르문학의 특성은 장르문학이 도서 대여점이라는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었던 90년대 상황과 그 당시 독자들의 독서 감각 탓입니다. 도서 대여점은 94년 한국의 경제안정기에 주부들이 사회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IMF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의 문화적 수요는 높았으나 경제 상황은 마음껏 여가 생활을 즐길 상황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아이러니가 도서 대여점 사업을 가속화시킵니다. 거대 체인이 등장하고 체인 가맹비와 보증금, 고객 확보 노하우 전수 등을 내걸며 가맹점 관련 광고가 신문을 뒤덮습니다. 도서 대여점이라는 유통망은 장르 문학의 텍스트북과 텍스트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대여점 유통용 소설은 저급 품질로 전국 대여점에 다량 납품되었으며 이러한 납품본은 독자들에게 700원 또는 800원이라는 가격으로 3박 4일 동안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능을 마무리합니다. 즉 장르문학 텍스트는 물질성을 통해 소유자에게 소유되지 않습니다. 당시 8,000원이라는 책의 가치가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유통배급사와 서점 등이 전부 나눠 가지는 노동 가치의 개념이었다면 800원은 오로지 대여점만 갖게 되는 수입입니다. 작가에게도 출판사에게도 배분되지 않는 800원은 소비자가 재미있는 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 정책이 장르문학 텍스트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러한 시장에서 우수한 독서의 방식이란 기계를 모방하는 독서, 속독이었습니다. PPT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컴퓨터보다 빠른 기억법, 속독법이라는 카피라이트는 주목에 각합니다. 속독은 책을 오래 읽고 좋아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다르는 경지처럼 이야기되었고,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독서 양식은 점차 기계적인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도서 대여점의 유통망과 대본소라고 하는 물질성은 그대로 장르 문학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낙서가 가득하고 해졌으며 원본의 내용이 소실되는 경우도 가득합니다. 이러한 책의 물질성은 그대로 장르 문학을 대하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대하는 것이며 언제든 훼손하거나 훼손될 수 있고 저급의 무용한 가치라는 그 물질성을 말이지요. 이러한 형식은 창작자와 독자로 하여금 장르 문학의 내용이나 문장보다도 더욱 기능에 치중하도록 만듭니다. 웹소설에서도 이러한 장르 문학 시절의 대여 유통망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웹소설 플랫폼별 가격 정책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구독형 모델로 유료화 서비스를 진행 중인 조아라나 개별 책에 대한 이용권을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의 정책은 웹소설 텍스트가 정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소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사용권을 통해서 잠시 즐거움을 가져오는 대여 서비스의 연장임을 상기시킵니다. 여기까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 웹소설 아카이빙의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부상합니다. 첫 번째는 웹소설의 수집 범위의 문제입니다. 디지털상에서 연재되는 장르 문학의 종수는 무척이나 다양하며 그 중에서 유료화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유료화 여부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곤란한데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셀프 퍼블리싱 되어 출판 에이전시 없이 스스로 개인 사업자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료화되었으나 구매 숫자가 100을 채 넘지 못한 작품도 존재하는가 하면 유료화되지 않았으나 조회수가 수만을 넘겨 우수한 작품 또한 존재합니다. 중소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의 양이 적어 우수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구매량이 거대 플랫폼의 중하위에 불과할 때가 있으니 이러한 유료화와 상업화의 지수는 작품 선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작품을 실질적으로 수집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한 탓에 결국 작품 내부의 미학에 따라 좋은 글 또는 나쁜 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부재합니다. 한혜경은 비슷한 웹 콘텐츠의 웹 콘텐츠인 웹툰의 아카이빙 방안으로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저작권을 가진 작가 혹은 단체가 직접 제공한 작품을 선별해 수집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작품이 무료로 제공되고 창작자에게는 플랫폼의 트래픽 수입을 통해 월급을 주는 웹툰의 창작 방식과 달리 오로지 개별 작품의 판매 수익 또는 이용권 수익만으로 수익을 거두는 웹소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판매해야지만 수익을 내고 구간 역시도 개정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플랫폼 전환의 마케팅 정책을 뒤입어 꾸준히 수익을 내게끔 만드는 관습이 정착되어 있으니 콘텐츠의 내용을 무료로 확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집 열람의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버전으로 어디까지 수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웹소설은 웹매체의 특성상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독자들의 댓글과 소통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작품들의 수정은 작가가 작가 의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강제적으로 업로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된 것입니다. 마치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발생해 패치가 이루어지듯 이미 창작된 서사를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이 오류로 간주하고 보완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독자의 댓글이나 이러한 정황 설명을 하는 작가의 말을 수집하지 않은 채 오로지 완성본의 텍스트로만 작품을 평가하고 나아가 작가론을 창작한다면 그것이 옳은 작가론이 될 수 있고 옳은 작품의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업로드되는 그 즉시 텍스트는 유통 거래되며 작품의 구매 지수는 수정 전에 텍스트를 소비한 독자도 있고 수정 후에 텍스트를 소비한 독자가 24시간 이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망설임은 근본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웹소설 텍스트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 말이죠.
어디까지를 웹소설로 볼 것인가? 작품 연재란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말란이 끊임없이 노출하는 작가의 페르소나, 그 짧은 단상을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UI, UX에 의해 개별 웹소설 텍스트 사이에 마치 텍스트인 것처럼 침입하여 텍스트화된 베스트 댓글을 그저 웹소설 바깥의 독자 의견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등등의 문제 말입니다. 지금 PPT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카카오 페이지 UI UX의 형상인데, 보시면은 댓글들 밑에 넘기면 다음 편 정보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번 편의 글을 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그 독서의 연속성 사이를 강제적으로 끊으면서 댓글이 침입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을 끊어내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한 편이라고 하는 완결성 속에, 그리고 그 텍스트 속에 댓글이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저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니아 팬덤들에 의해 에피고넨을 누적하며 창작되는 것이 장르의 본질이라고 할 때, 과연 장르 문학을 연구하면서 개별 텍스트들을 수집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장르 문학이라 정의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르 문학의 연구 방법론과 담론을 누적하기 위해 우선 장르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된다는 게 제 제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상업 유통망에서만 소비되었던 철저히 상업적인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수십만 종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30년이 넘도록 이영도, 전민희, 이경영, 이상균, 홍정우가 같은 초기 작가들에 대한 담론 누적이 전혀 되지 않고 한국적으로 로컬라이징된 하위 장르들에 대해 개별 장르론이 제대로 누적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영도, 전민희, 홍정훈, 이경영 등 대부분 초기 작가가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3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현대에 창작되는 웹소설은 선대의 문법에서 단절되어 나온 고화가 아니라 90년대부터 꾸준히 누적되어 변화된 장르 문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연구자들에게조차 외면된다면 웹소설 담론은 결국 표피를 더듬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르 문학은 한국 문학 대중소설의 하위 범주로 취급될 뿐이며 서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료 공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문적으로 장르 문학 텍스트북을 수집, 제공하는 공간은 전원식 관장님의 SF 판타지 도서관 정도에 불과하며 심지어 이마저도 2020년 현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SF 판타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 4월 7일 기준 전시 목록에 따르면 총 1718권의 책이 있는 것이 불과하며 29권에 달하는 굴림천하나, 25권에 달하는 비례도, 11권인 에라시온 스토리 등 국내 판타지 무협소설의 경우 단권으로 출간되지 않고 연속 단행본이 나오는 경향을 볼 때 그 종수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듯하니 약 170여 종의 작품만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을 뿐이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웹소설의 연구와 아카이빙 방안을 장려한다고 한들 어떻게 고도화된 디지털 미디어 장르 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PC통신의 발달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장르 창작은 이내 광통식만의 보급과 컴퓨터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웹 브라우저 환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플랫폼 내부의 카페에서 아마추어 장르 문화 창작자를 위한 마니아 공간이 생성되었고, 조아라, 고무림, 라니안, 드림워커, 삼룡넷, 마녀넷, 모기다솔, 판타지월드, 로망티크 등의 홈페이지 공간이 저마다의 장르 특색을 갖고 런칭되었습니다. 창작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마니아층도 두터워졌으며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의 조회수를 구가하는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인기에 힘입어 출간된 작품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여점 유통망이라는 한계는 아무리 인기 작가라도 도서의 판매량 1만 권을 채 넘기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출간된 도서는 주변 도서 대여점에서 잘 찾아볼 수 있으나 동시에 도서 대여점이라는 공간 속에서만 격리되어 사회와 유리되는 형태로만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불법 자료의 기승, 세계 경제 위기, 스마트폰 모바일로의 환경 전환 등 다양한 상황으로 맞물리면서 전국 대여점의 숫자는 약 3만여 개의 점포에서 2천여 개의 점포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12년을 전후하여 장르 문화 플랫폼들은 유로금의 모델을 런칭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도서 대여점의 쇠락을 더욱 부채질하였습니다. 이제 장르 문학 출판사는 600부에서 800부 정도의 책을 인쇄할 뿐이며 이마저도 작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사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도서 대여점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 몇 개의 대여점을 옮겨 다니다가 유실되었고 출판사는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기보다는 일제히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제 절판된 도서는 해당 출판사에 문의하더라도 구간을 구하기 어려우며 개별 마니아의 수집 또는 한국 어딘가에 위치한 도서 대여점 점포한 곳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디지털 미디어 기반 장르 문학, 즉 웹소설을 연구하고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은 점차 유실되어가는 구간들의 복원이며 수집이며 디지털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장르의 담론을 누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료를 수집하고 해당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지원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단지 마니아들의 수다에 불과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양지해서 담론화해야 합니다. 대여점에서 유통되었던 소설을 대여점이라는 공간에서 정부 부처 또는 아카데미의 영역으로 끌어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토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웹소설 연구자들이 가장 난항을 겪는 대여점 시대 도서의 독서 체험이나 의미화 과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현대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르 관습의 생성 원인과 소비의 경향을 보다 근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즐겁게 보기만 했던 웹소설이나 장르 문학에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 협의해야 될 부분들, 혹은 시작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사회도 하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태훈 선생님도 원래 이용희 선생님께서 현장에 나오시고 임태훈 선생님께서는 외부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여러 개 생겨버리면서 임태훈 선생님과 이용희 선생님이 다 같이 참석을 못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발표는 줌으로 대체하고 토론은 어쩔 수 없이 대독으로 제가 대신 읽고 이용희 쌤 답변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발표와 토론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정들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마지막 토론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선생님의 토론문입니다. 웹소설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소설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부터 정치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유통 시효가 길지 않고 휘발성이 강한 매체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아카이빙을 어떤 방식으로 부채해야 하는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구보다는 일종의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웹소설 플랫폼 업체와 창작자, 아카이빙 운영 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선 연구를 위한 웹소설 아카이브란 개인 연구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웹소설 연구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주제보다도 웹소설 창작자들이 아카이빙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무료로 확인하고 수정 열람이 가능한 곳이 인터넷 어딘가에 구축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정본으로 정하느냐도 인쇄 매체 기반의 문학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작품의 구매 지수에는 수정 전의 텍스트를 소비한 독자도 있고 수정 후의 텍스트를 소비한 독자가 24시간 이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창작자는 이를 반영해 수정본을 업데이트합니다. 독자도 웹소설 창작의 복합적인 주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카이빙이 어려움으로부터 우회하기 위해서 개별 장르의 역사를 더듬는 느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 논문의 후반부는 도서 대여점 시기의 사회적 맥락과 작품들을 검토합니다. 웹소설 텍스트가 정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소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사용권을 통해서 잠시 즐거움을 가져오는 대여 서비스의 연장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도서 대여점이라는 분석은 진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세계를 작가론과 작품론 기반의 문학 연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갖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나 우선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제안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유실되어가는 구간들의 복원, 수집, 디지털화 작업, 정확한 사료를 기초로 한 연구 지원 문화 형성, 대여점 시대 도서의 독서 체험과 의미와 가정 연구로의 확장, 이 셋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신 것에 깊이 동감합니다. 프랑코 모레티로 대표되는 스탠포드의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이 웹소설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소설 수만 편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는 겨우 수백 편을 검토하던 시절과 같을 수 없다는 정도의 비평에 머물러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프랭코 모레티와 스탠포드의 연구진들은 수백 년 동안의 온갖 서사 데이터를 분석해 역사 지리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이에 엮인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 배치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웹소설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시도되려면 웹텍스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한데 얽어내는 서사의 밀도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웹소설이 이런 접근에 적합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희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태원 선생님께 이렇게 또 부족한 이야기나마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론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코 모레티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 지도 나무의 방법론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주체보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것들을, 그 연구와 아카이빙에 대한 어떤 수집을 웹소설 작가들이 반기지 않을 거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방법이었습니다. 웹소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국립문학관에게 타자로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웹소설을 쓰고 그리고 읽고 연구하고 있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럴 때 웹소설 텍스트라는 것을 수집하거나 또는 뭐 수십만 또는 수백만, 수천만까지 나가는 그 다양한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중간의 타협점이 단순히 세밀한 텍스트들을 보여주고 그 개별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텍스트들을 모집하고 그 안에서의 가장 최소 단위인 장르소, 화소 단위로서의 어떤 그래프 또는 지형도를 그리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앞서 장르문학, 특히 대여점 소설부터의 장르문학의 역사들을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수용도를 그리는 방식의 나무 트리를 그리는 방식의 연구 방식이 서로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고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서 웹소설이라고 하는 집단군,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장르 그 자체를 우리가 멀리서 목격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언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한 탓에,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제언하는 것이 연구의 가능성,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목적에만 조금 더 집중한 탓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밀고 나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프랑코 모레티가 협업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가능성을 공유하고 목적에 공유하신 분들끼리, 그리고 국립문학관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또 나서가지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타진하는 것으로 이 발제의 목적을 잡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웹소설의 서사의 밀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휘발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되지 않고 감각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만큼 단순하게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코 모레티가 기존의 작품에서 지형이라든가 지리, 역사, 인문적인 모든 것들을 밀도 깊은 텍스트들로 통해 가지고 발굴해냈듯이 웹소설 역시도 그 정도의 밀도가 있다라면은 보다 가치 있는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웹소설에서 그런 밀도들을 이야기하고 발굴할 수 있는 돋보기,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이야기를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유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 등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 혹은 재현,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이웅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장르, 웹소설 장르야말로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뭐 국가든 아니면 뭐 단체든 이런 계획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연구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도 이와 관련된 그리고 지금 기존 자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미래의 문학을 혹은 현재의 지금 문학 지형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논의였고 또 한국문학관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그 주제들을 계속 잡다 보니까 주제도 너무 방만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송출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행상에 이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삐걱거림의 제1 요인은 제가 너무 많이 출연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미리 준비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아니고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국문학이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문학의 자료들을 모으고 아까 권명화 선생님 그것만 해갖고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문학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현재의 문학이 과거의 문학사에서 부딪히고 충돌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으면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그 논의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오늘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발표해주신 선생님들이 또 정말 숙제를 안고 가야 될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 후년 심포지움 학술대회나 기타 여러 장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자리들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인터넷망 속에서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신 여러 독자분들 혹은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작가대담에 참여해 주신 작가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더 새롭고 재미있는 심포지움과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발랄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국립한국문학관 1회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